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현재는 GDP 대비 10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장 차이가 큰,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이제 역전이 나 있는 화폐 가치에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저 주요 선진국들보다 지금 화폐 가치가 좀 더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빚내기 쉬워진 만큼 빚내서 집사자가 좀 더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면 저때 못 버티고 금매로 좀 낮은 가격에 팔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더 오른 가격에 내가 팔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들을 하고, 현재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채권 운용과 주식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단적으로 좀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작년 가을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1000건도 안 됐었다가 현재는 한 3000건 정도로 작년 하반기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길게 시계열을 넓혀서 살펴보시면 과거에는 많을 때는 이제 월 1만 건 이상도 거래가 됐었고, 통상 이제 월 평균 한 6, 7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3,000건 정도니까 장기 평균 대비로는 여전히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작년 하반기가 바닥이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오르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작년 하반기보다 거래량이 훨씬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고, 이거는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약해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장기 평균 대비 여전히 거래량이 적다, 한 반토막 수준이다, 이 부분을 좀 추측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왜 반등했는지, 어떤 요인 때문에 반등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속히 말하는 이제 찐 반등인지 아니면은 그냥 가짜 반등인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해 상반기가 이제 집값과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보다 반등한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그 요인이 뭐냐면 전 크게 한 세 가지를 꼽는데, 일단 일산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층내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은 이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게 이제 DSR에도 산정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유동성을 한 40조 가까이 이제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작년 하반기보다 낮아졌다라는 건데, 그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금리 자체가 낮아졌다는 것과,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통상 시장금리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한대요. 이 가상금리 자체도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코픽스가 이제 은행들의 이제 조달금리인 건데, 그게 작년 가을에는 이제 4.5%까지도 갔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4.5%로 대략 한 1%포인트나 낮아졌는데, 여기 회색바로 돼 있는 저게 이제 가상금리거든요. 가상금리가 통상 코픽스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역사적으로 대체로 그랬었는데 최근엔 저게 50bp, 0.5% 정도로 무려 1.5%나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작년 하반기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예, 그러니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쓰는데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예, 그래서 빚을 내기 쉬워졌고, 빚 내기 쉬워진 만큼 지금 주택 쪽으로 빚내서 집사자가 좀 더 지금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분석됩니다. 일단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가계부채가 지금 그래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제 결국은 이게 다 지금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좀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는 했는데, 워낙에 지금 집을 사는데 필요한 금리 자체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지금 쉽게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도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단지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많다 혹은 늘어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GDP 대비로 얼마나 됐냐, 이걸로 이제 심각성을 따져야 될 텐데, 보시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과거부터 지금 꾸준히 늘어가지고 현재는 GDP 대비 10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이제 스위스, 호주,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라는 지표로 봐도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를 빼고 난 소득이 얼마냐라는 건데, 이걸 보시면 한 2008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그 뒤로 미국은 꾸준히 지금 낮아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꾸준히 올라가지고 역시 전 세계에서 상위급. 근데 저기에 지금 상위급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저런 나라들은 이제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처분 가능 소득 자체가
낮은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저런 나라들과는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가 노후를 다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세금을 저 나라들처럼 저렇게 많이 내는 상황도 아닌데 결국 우리는 가계부채에 따른 그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저 비율이 저렇게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이제 거론한 논문이나 책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시카고 경제학과와 이제 프린스턴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공저하신 이제 비즈로즈 은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주로 미국에 대한 상황을 다루기는 했는데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 8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면 그 자체로 이제 가계가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면 결국은 불황이 오게 되고 불황이 오면은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로 인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숫자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80%를 넘은 순간부터 위험하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게 GDP 대비 80%를 넘었던 건 2015년부터 넘기는 했거든요. 사실 2015년부터 넘어서 위험해졌는데 그 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가계부채는 우리는 지금 80%를 훌쩍 넘어서 지금 105%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도 저도 좀 이게 되게 이 지표상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히도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던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주로 가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는 가계 소비보다는 주로 수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참 글로벌 금융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중국 덕분에 이제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나중에 2017년 이런 때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꾸준히 무역 흑자를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좀 많은 것 정도는 수출이 잘 되는 걸로 잘 보완이 됐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큰 문제가 터지는 것은 좀 피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으로 선진국이 지금 금리를 굉장히 계속 높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도 그러니까 무역 수지도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위험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여기 미국과 스페인 같은 경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면 GDP 대비 가계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100%까지 갔었다가 그 뒤로 꾸준히 낮아져서 지금 70% 가까이 됐고 스페인도 역시 80%를 넘었다가 지금은 한 50% 가까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 나라들은 뭐 자체적으로 가계부채를 가계가 이제 줄이는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이 높은 금리 부담, 그러니까 부채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계가 이제 집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낮은 가격에 투매를 하면서 집이 투매를 하기 시작하니까 집값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생기는 문제는 이제 빚을 많이 낸 가계들이 이제 큰 손실을 봤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가계가 집을 사는데 빚을 내준 게 결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잖아요. 그렇게 금융권은 결국은 이 집을 담보로 이제 빚을 빌려준 건데 이 집을 팔아도 이 집값 자체가 빌려줬던 돈을 다 갚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금융권까지 이제 대규모 손실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금융기관이 부실해진다는 것 자체는 금융권은 자기 자본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제 산업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손실을 보면은 자기 자본 자체가 줄어들고 자기 자본이 줄어들면 대출도 줄여야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멀쩡히 우량한 데다 빌려준 돈까지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이제 이렇게 쪼그라드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저렇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았다가 많이 낮아진 국가들은 그렇게 금융기관이 부실해진 문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고 그런 식의 디레버리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데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좀 다행히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하고 그러니까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은 하고는 있어요. 그 논리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이 겪었던 것만큼 심각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르게 해석하면은 지금 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부채를 많이 지고 있으니까 이 소득이 많은 분들이 이제 높아진 이자 비용 부담과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소비가 약해짐으로써 이렇게 좀 침체가 올 수는 있다. 뭐 이런 정도로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만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상당히 5.5%니까 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 이게 지금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장 차이가 큰,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이제 역전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준금리 역전 자체가 뭐 이제 심각하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그게 이제 화폐 가치에 결국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물론 화폐 가치가 기준금리 차이만으로 이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수출이 잘 돼서 계속해서 달러를 잘 번다면, 그러면 금리 차이가 나더라도 이제 무역에서 달러를 벌어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건데, 여기 두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 2013년부터 2019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도 잘 됐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대체로 계속 더 높았었던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가 보신 것처럼 저런 선진국들 대비 화폐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저 주요 선진국들보다 지금 화폐 가치가 좀 더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건 누구나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은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저렇게 화폐 가치 격차로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 수지도 안 좋은데 금리 차이도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이제 어떤 수입 물가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주로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글로벌 다른 선진국들을 대비해서 점점 우리도 모르게 가난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대부분의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기준금리 위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야, 미국은 지금 5.5%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3.5%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한번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만, 사실은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시장금리라고 해서, 이제 시장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 우리나라의 이제 국고채 금리,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권 금리, 뭐 공사들이 발행하는 공사채 금리,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시장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장금리의 가장 큰 이제 관건이 된 게 우리나라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는 이제 결국은 무위험 채권이고,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부도가 날 수가 없는 채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리가 낮은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국채 금리가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에 그냥 계속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이제 저런 국채 금리가 4.6%였다가 올해 2월에 저 3.1%까지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4% 가까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금리 자체가 오른다는 거는 뭔가 성장이 탄탄해지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거나 그럴 때 이제 금리가 오른 건데, 우리나라는 보면 성장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낮아졌는데 왜 저렇게 그런 금리가 올랐을까 라면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그냥 따라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준금리 차이가 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자체가 계속 미국보다 낮은 상태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저런 국채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저렇게 오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대출금리라든가 가계의 대출금리, 기업들의 대출금리도 다 같이 그냥 따라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저렇게 오를수록 우리가 이제 접하는 금리도 결국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4%를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 저런 4%대 금리가 생각보다 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그 시장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은 이런 고금리를 버틸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침체가 빠르게 올 거고, 침체가 오니까 결국 미국도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다. 그리고 역시 인플레이션도 다시 이제 낮아지면서 역시 금리를 내리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었던 건데,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미국의 침체가 빨리 올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고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좋은 상황을 계속 오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유가가 다시 반등한 것처럼 이게 쉽게 낮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막 오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은 결국은 이렇게 다시 오른 금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에 있는데, 보신 것처럼 한 2000년대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검은 선이 이제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다시 내렸습니다. 그게 2005년에서 8년 이때도 그랬고 가까운 과거인 2017년부터 2020년 이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저 상황이 되게 익숙한 거예요. 금리를 많이 올리고 나면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빠르게 금리를 다시 낮추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금리일 때 채권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를 해놓으면 된다? 약간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건데 조금 더 먼 과거인 1990년대를 보시면 1994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3%에서 6%까지 올리고 나서 저렇게 5% 이상의 높은 금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 저렇게 지속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저렇게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 보니까 역시 시장금리인 국채금리도 굉장히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지속을 한 적이 있죠. 높은 금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죠. 미국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사실은 한 2000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한 45%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100%가 훌쩍 넘고 있으니까 이 말은 곧 가계가 개별적으로 지고 있는 부채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 부채가 늘어난 만큼 금리에 굉장히 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오로지 내 순수 현금으로만 집을 산 사람은 금리가 오르던 말던 그냥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빚을 엄청나게 내서 집을 사신 분 입장에서는 주로 변동금리이니까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를수록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을 팔아야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겠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금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지금 이 2014년부터 2021년 8월 이전까지 이때가 이제 대체로 이제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상승했었던 시기인데 저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저런 상승장 와중에 잠시 침체를 겪었던 기간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저 푸른색으로 음영을 친 시기입니다. 보시면 저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뭐 반포, 목동, 마포 이런 데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보시면은 푸른색 음영 구간일 때 거래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은 금매 중심으로 집값이 좀 하락했음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시기를 지나서 다시 금리를 빠르게 낮추니까 다시 이제 집값이 빠르게 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또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기준금리도 내리고 그리고 시장금리도 내려서 저금리를 유지했었던 그 시기에는 보시다시피 전세가와 매매 실거래가도 계속해서 좀 상승 위주였고요. 2021년 8월 이후로 기준금리도 올리고 시장금리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와 매매가도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당연히 가계의 어떤 부채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왔고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이제 대부분 변동금리다 보니까 부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금리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금리가 높아지면은 부담이 너무 커져서 금매가 나오고 못 버티는 사람들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집을 사는 비용 자체가 낮아졌다고 판단을 해서 더 쉽게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높은 가격에도 사는 그런 식의 지금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올 상반기 기준금리는 3.5%로 작년보다 더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고금리에도 지금 왜 집값이 반등을 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금리 자체가 내려갔고 그리고 가상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갔다 보니까 가계가 빌릴 수 있는 그런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금리가 작년보다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지금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낮춰놓은 금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금리 그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게 낮아진 상황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방금도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에서도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면서 국채금리가 낮아졌었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면서 다시 이제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올라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찌 보면 올해 상반기는 우리가 되게 낮은 어떤 시장금리를 접했었고 앞으로는 좀 더 높은 금리
금리를 접하게 될 거다. 그리고 어쩌면 그 높은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때 2018년, 19년 저때 보시면 기준금리가 대략 1.25%에서 1.75%로 올라갔거든요. 저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부동산 침체기가 잠깐 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때 못 버티고 금매로 좀 낮은 가격에 팔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렸다라면 금리가 저렇게 낮아져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데 내가 그거를 참았더라면 그렇게 낮은 가격에 안 팔고 더 오른 가격에 내가 팔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지금 후회들을 하고 그런 학습 효과가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고금리는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금리가 내려갈 거다 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러면 집값은 다시 금리 낮아지면서 오르겠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택 수요가 좀 늘어났었던 그런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주택을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이렇게 높은 금리가 되게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재밌는 거는 한 5에서 10년 전 그때는 역으로 어떤 얘기 했냐면 금리가 다시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고금리의 시대는 없다. 그냥 이젠 장기 저성장이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긴 흐름을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미국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냐가 전 세계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니까 보시면 2000년부터 2007년 정도까지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대략 한 4에서 5% 정도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저게 금리가 갑자기 막 내려갈 때는 당시 채권시장 사람들도 2%까지 내려온 건 심한데 다시 4, 5%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뒤 우리가 목도한 거는 이거 그 경기 침체 장난 아니다. 그리고 물가도 안 올라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금리 레벨이 아예 2%대로 지금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2%대로 낮아진 거를 뉴노멀이라고 이제 불렀었어요. 그렇게 이제 2%대 금리에 상당히 길들여지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3, 4% 가냐. 그냥 이제 저금리 지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또 이번에는 4%대 금리가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뭐 그런 게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고금리도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금리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고 역시 저금리의 시간을 오래 또 살다 보면은 역시 또 뭔가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고금리의 시기로 다시 돌입하게 되고 이게 어떤 단지 1년, 1년 이렇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씩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하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또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이제 다시는 저금리 안 올 건가 봐 혹은 다시는 이제 고금리 안 올 건가 봐 이렇게 판단들을 하는데 그런 순간쯤 되면은 다시 고금리의 시기가 오고 혹은 저금리의 시기가 오고 이렇게 유연하게 변한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제 너무 많은 경제 뉴스 접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 6년 막 저금리 살다 보면 이제 고금리는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하지만 실제 시계열로 보면은 저렇게 한 7, 8년? 한 번 돌입하면은 저렇게 7, 8년 정도 그런 시기를 살게 됐었고 그렇게 한 5년 넘게 그런 시기를 살면 다시는 이제 뭐 고금리 혹은 저금리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은 그런 마켓의 컬러는 항상 장기간마다 바뀌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